저는 6월식이라는 필명으로 그림책을 만들기도 하고 김윤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림책을 연구하기도 하는, 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로 살고 있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연이라고 해요. 네. 저는 최근에 2권의 그림책을 이제 마무리를 했고, 한 권은 이제 출간이 되어 있고, 또 한 권은 이제 5월 말에 출간이 될 예정이고요. 계속 식물과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책을 읽고 글 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이빨 연구소는 유치가 빠지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시작은 저희 아이가 이빨이 빠지기 시작했을 그 무렵에 제가 아이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유치가 빠진다는 그 사건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장을 하는데 겪는 어떤 커다란 변화? 예, 첫 번째 변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한국에 있는 이제 이빨 이야기, 유치 이야기는 까치가 헛일을 가져가고 새 일을 가져다 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지붕에 던져야 되는데 던질 데가 없잖아요. 거의 다 아파트촌에 사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지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리서치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계에 유치 문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같은 데서는 방칼이라는 개가 이빨을 가져가고, 그리고 인도에서는 카와라고 그 까마귀를 카와라고 하는데, 그 까마귀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비슷한 이야기들도 많고 조금 이질적인 이야기도 많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거는 어른들이 항상 아이들한테 유치가 빠질 때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는 게, 되게 저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이랑 같은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너무 귀엽다는 생각했거든요. 그 마음이.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 그런데 이제 때마침 저희 사촌 언니가 치과를 하고 있는데, 그 언니랑 이제 또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뭔가 새로운 이야기, 재밌는 얘기를 써보자.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도 되게 재밌는 지식에서 시작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정보를 찾아다니다가 만나게 된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림책으로 엮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논픽션과 약간 픽션의 중간쯤에 있는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혼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마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모전이 하나의 이제 좋은 마감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때마침 그 현대 어린이책 미술관에서 언프린티드 아이디어라는 그런 그 공모전이 있는데, 봉식을 통해서 그 공모전을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래서 그 공모전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또 운 좋게 돼서 전시도 한번 했었고, 그 전시 이후에 그 책이 좋은 출판사를 만나게 돼서 이렇게 또 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디어 자체는 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본격적인 작업은 19년에 했어요. 전 졸업하면 네. 1년에 막 2권씩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 네. 왜냐하면 파티에서 이제 했던 그 작업의 강도가 엄청났었기 때문에, 약간 그 강도를 저는 이제 혼자서도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예 다른 수업이 없으니까 혼자서 그 모든 시간을 하나의 프로젝트에 집중하면 훨씬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파티에서 있었던 그 환경과
그 당시에 저와 그리고 이제 수원으로 이사 온 뒤에 이 환경 속에서의 저는 또 다른 사람이고 굉장히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좀 많이 당황했어요. 아니, 왜 1년이 지났는데 한 권을 다 못 만들었지? 뭐 이런 당황? 네. 근데 이제 그게 약간 강약 조절이 좀 덜 됐던 시기인 것 같아요. 출간이 된 거는 이게 처음인데, 그런데 사실 파티에 있을 때 그 6월식이라는 필명으로 사실 첫 그림책을 작업을 했었어요. 제가 원래 그림책 작업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게 오진경 선생님 북디자인 수업에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는 저는 이제 그림책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파티에 왔지만 그 한 학기를 보내면서 제가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 그리고 뭔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에 되게 어색함을 느끼고 그리고 굉장히 좀 한마디로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난 뒤에는 아, 나는 그림책을 만들지는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디자인 이론 쪽에 더 좀 중점을 두고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 재미있었거든요. 최범 선생님이랑 다양한 디자인 이론을 접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 사실 저한테는 되게 더 훨씬 편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피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왜냐면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피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북디자인 수업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그림책이라는 거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모색을 시작을 했었어요. 최남선의 붉은 저고리라는 그 한국 최초의 어린이 신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문을 연구를 하는 작업을 이제 한 학기 전에 정과경 선생님 수업 때 했었고 그 다음 학기에 그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수집한 그 일러스트레이션들이 있었거든요. 그 20세기 초에 한국에서 쓰여졌던 그 목판화로 인쇄가 됐던 일러스트레이션들을 제가 다 따서 그것들을 콜라주를 해서 그림책을 이야기를 쓰고 그림책을 이제 완성시켜 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표지 작업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완성이 돼갈 무렵에 이 이미지들을 보고 김윤정 지음이라고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결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제 이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이랑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이랑 되게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뭔가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뭐 이 책 저 책을 만나는 와중에 장자를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6월식이라는 한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6월식이 거기서는 이제 6개월을 날아야 이제 쉴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이긴 한데 저는 그거를 그냥 보는 순간 6월의 숨?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6월에 태어났거든요. 6월의 숨이라는 게 저는 되게 그냥 그걸 보는 순간 되게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이름이 굉장히 좀 그림책 작가로서 되게 낯설기도 하고 되게 뭐 이렇게 부드럽거나 귀엽거나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이름이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고 왜냐하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망설여지긴 하지만 저는 사실 아이를 낳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방향이 바뀌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한테 새로운 이름을 주어야 한다면 이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챌린지가 맞았고 그런데 이제 일단 저는 그래서 이야기부터 썼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쓰고 나니까 이게 거의 챕터북처럼 돼버리더라고요. 거의 약간 단편 동화 정도 수준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쳐내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수연 작가님이 저를 이제 그림책 작가 모임에 이제 초대를 해주셨고, 거기에서 이제 만난 분들한테 조언도 얻고, 이제 가족들의 의견도 얻고, 제 스스로 이제 쳐내는 것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게 더디게 이렇게 이야기를 쭉여갔어요. 근데도 사실 미흡한 점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제가 이거를 혼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한번 완성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또 했고,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일단 그 첫 번째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전시를 하고 나서 그 당시에도 정말 혼자서 약간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만들기는 했는데, 저도 이제 약간 보이죠. 되게 부족한 부분도 보이고, 사실 전시가 끝났고 이 책은 그렇게 한번 조명받았으니까 여기서 마감을 하자라고 해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이 이야기가 그림이나 어떤 구조상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나 이제 유치가 빠지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양육자들에게, 그리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고 과정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왜냐면 거절의 그런 메일을 받아야 되고, 그래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 작업을 설명을 하고 이제 보여줘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어쨌든 끝까지 해냈다는 거에 저한테 어떤 크레딧을 좀 주고 싶고,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은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는 힘들긴 한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 작업을 할 때 한지에다가 동양화 물감으로 하는 그런 기법을 써서, 이제 민화 기법을 써서 그렸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시작할 때도 미술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나한테 뭐가 맞고 뭐가 안 맞고 이런 거를 사실 그렇게 많이 경험할 일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수채화, 유화 정도 이제 접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흰 종이가 너무 두렵고, 보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수원으로 이사 온 이후에, 이 동네에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런 민화 수업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민화가 한지랑 분체로 이제 하는 그 물감, 붓을 가지고 하는 그 그림의 맛을 느끼게 됐고,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편안한 마음?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한지 위에다가 물감을 칠할 때. 그래서 이걸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화를 이제 업으로 하시는 그런 작가가 이제 이지은 작가라고 계신데, 그 작가분의 이제 화실에서 배우면서 이 작업을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처음 하는 거고, 분명히 이 물감을 다루고 종이를 다루고 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전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네. 근데도 어쨌든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했었습니다. 친구를 만지지 않아요는 팬데믹이 일상이 돼버린 지금의 이 시대? 사실 시점은 훨씬 더 미래를 생각하고서는 이제 그렸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이것에 관련된 일화는 사실 팬데믹 이전에 이 제목이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지지 않아요가. 제 지인한테 이제 하나의 그 학교 알림장 같은 거를 이제 전달받았어요. 이거 한번 보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 친구를 만지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알림장에.
그러니까 근데 그 맥락은 친구가 원하지 않는데 친구를 만지거나 친구를 밀거나 뭐 이런 몸 장난, 몸 싸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맥락은 이해를 하지만 저는 이제 친구를 만지지 않습니다라는 그 문장 자체에서 되게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걸 보자마자. 그러니까 뭔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아예 만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문장이 되게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계속 남아 있었는데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친구를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사실 그렇게 해서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이제 친구를 만지지 않아요로 거의 결정이 먼저 됐고, 그렇게 해서 만질 수 없는 친구라는 게 가능한가? 라는 그 질문에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팬데믹 이후에 집에서 워낙 많은 시간을 보내서인지 식물을 약간 광적으로 키우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제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식물이 제가 이제 저한테 어떤 뭐 비난을 하지도 않고 저한테 어떤 대단한 요구를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고 내가 정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항상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항상 너무 되게 놀랍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선인장은 내가 함부로 또 만질 수는 없잖아요. 선인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뭔가 자기를 되게 수동적이지만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조차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인간 관점이고. 그 선인장의 그 바늘이 원래 잎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잎이 그런 바늘 모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선인장 아이를 그리게 됐어요. 모든 이빨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먼저 쓰고 이제 리서치를 하고 캐릭터를 정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서는 캐릭터부터 딱 정하고 이 캐릭터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갔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인장 아이들과 선인장 캐릭터들이 이제 저는 사실 선인장 되게 그리고도 싶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선인장을 많이 그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선인장들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 끝나고 전시가 끝난 다음에 투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다음 거를 해야겠다. 예. 근데 사실 그때 코로나가 되게 한창일 그 1년이었거든요. 작년 1년이. 그래서 사실 그 작업할 시간이 더 없었는데 오히려 그게 약간 반작용처럼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없어지니까 하루 종일 이제 아이를 돌보고 그리고 아이의 학습 조력자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되게 강제로 부여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지침이 오고 계속 뭔가 내가 선생님처럼 하지 않으면은 뭔가 그 학교를 안 다닌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저한테 버거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되게 막 더 미치겠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지금은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근데 막 그림책 작업을 막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너무 그게 막 궁지에 몰리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밤에라도 이걸 하지 않으면은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그렇게 했던 작업이에요. 저한테 이 상이 되게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게 제가 그림책을 시작하게 된 것 자체가 폴란드에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 작가를 발굴하고 그리고 한국에 소개한 분이 그 이지원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심사위원분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만약에 그 선생님이 이보나 작가를 한국에 소개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저는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작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우연이나 어떤 필연 같은 느낌에서 되게 마음이 되게 울컥했고, 그리고 또 한 분의 심사위원이 이제 이수지 선생님이신데, 이수지 선생님은 그림책이란 매체는 뭐고, 그림책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아이라는 독자를 내가 독자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의 어떤 기쁨이라든지, 저는 이런 표현은 요즘 거의 쓰지 않지만 저는 약간 영광이다 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그림책에 대한 태도나 어떤 독자를 대하는 어떤 작가의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 선생님의 글과 작업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두 분이 저한테는 되게 큰 선생님이신데, 그 두 분이 저한테 뭔가 응원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그림이랑 이야기 쓰기는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반은 틀린 것 같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때는 그림을 누구한테 배울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그림책 작가가 되려고 가는 많은 그 기관들이 좀 있거든요. 그때 사디도 있었고, 저는 근데 이제 그림책이 있어서 그림이랑 이야기는 작가의 약간 역량 같은 거고, 근데 디자인이 잘 되지 않으면은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서체 부분에 있어서 그림책의 서체를 보면서 항상 좀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러면 디자인 공부를 하면 정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의 이제 그림책을 다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물론 허황된 생각이었어. 아니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디자인은 내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다. 제가 다녔던 회사가 디자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디자인 부서에 있을 때 그 주문서체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하게 됐고, 그때 제가 날개를 북경에서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날개가 하시는 말씀이나 여러 가지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그 전까지 이렇게 좀 흔히 볼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런 에너지 같은 걸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분한테 배워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날개가 저한테 권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저는 이제 그냥 회사원으로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 일부러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에 딱 갔는데, 날개가 저한테 이제 회사는 어쩌고, 여기 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부터 이제 디자인을 공부하려고,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이제 날개를 만나게 됐고, 파티에서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파티에 오게 됐고, 제가 2년, 횟수로 거의 3년 정도를 파티에서 계속 뭔가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일단 그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생각했을 땐 제가 아마 비전공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물론 선생님들도 다 좋으시지만은 저한테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다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그 미술이나 디자인을 공부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친구들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았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마 그 당시에 아이가 있는 사람이 딱 2명이었는데, 하빌과 저 이렇게 2명이었는데, 아이가 아직도 손이 좀 많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출판도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서 제가 이제 아침 한 9시부터 한 5시까지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시간 동안 계속 이제 열심히 달리다가
5시가 되면은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거든요. 그때 수업을 하다 보면 거의 막 합숙하듯이, 막 야작하듯이, 야작을 하죠. 야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대학 때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고, 대학원에 와서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나도 같이 저녁 먹고, 같이 그냥 밤새도록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는 거의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급하면은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일단 저녁을 대강 먹고 다시 이제 두성집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수업도 듣고 그리고 거의 뭐 같이 작업을 하고 뭐 아이는 막 신발 정리하고 사람들 배우들 신발 정리해주고 뭐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은 되게 눈치도 많이 보이고 솔직히 좀 위축되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도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 그 배우미들도 그렇고 저 항상 되게 웃으면서 이제 저랑 아이를 봐주고 아이한테도 좀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걸 보면서 제가 만약에 일반 대학원 다녔으면은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 시간이 저한테는 아마 되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전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거의 울면서, 울면서 학교를 다녔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다른 다른 배우미들이 4년 동안 이제 대학에서 했던 거를 저는 2, 3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되게 흡수를 해야 된다고 그때 강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쫓기듯이 많은 것을 흡수해야 된다. 근데 나는 또 제약도 있으니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1분 1초도 허투루 보낼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좀 힘들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많이 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되게 밀도가 높은 시간이었어요. 사실 내가 왜 사서 이러지? 이런 생각도 사실 하기도 했어요. 저는 저랑 마음이 맞고 결이 맞는 그런 동료들을 만났다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림책을 좋아하고 그림책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상하게 디자인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저처럼 그림책을 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종류의 어떤 동지가 아니라 좀 다른 분야에 있지만 뭔가 선호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뭔가 태도라든지 그런 면에서 좀 맞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 가장 큰 수확이고 그 모든 이빨 연구소 작업부터 시작해서 친구를 만지지 않아요도 사실 파티에서 이제 알게 된 곽지와 함께 디자인 작업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이제 졸업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파티에 있는 기간 내내 난 연구자인가? 아니면은 나는 만드는 사람인가? 작가인가? 이런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계속 좀 갈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박진훈 선생님의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지도를 받으면서 꼭 연구랑 작업이 그렇게 따로 갈 필요는 없다. 둘 다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연구를 토대로 하고 디자인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으로 졸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주제를 선정하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었고 일단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재미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저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예술로서의 그림책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그게 저의 오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일산에서 있었던 한 강연에서 신명호 선생님이라고 일본에서 그림책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강연을 듣게 됐는데 거기서 소비에트 그림책, 그러니까 러시아 그림책이 예술로서의 그림책의 시작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힌트 같은 거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그림책을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뭐 여러 책들이 있었지만 사실 한국에는 자료가 없고 거의 일본 그리고 유럽, 미국 쪽에 이제 러시아 그림책 관련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약간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책을 찾게 됐어요. 이게 러시아 아티스트와 어린이 책 1890년부터 1992년까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게 논문집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러시아 일러스트레이션의 역사가 반이고 그리고 이제 작가들을 다른 유럽 국가로 망명 갔던 그 러시아 작가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편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소비에트 그림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기가 1920년대, 30년대거든요. 그때가 가장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기고 그래서 저는 1890년부터 1920년, 30년대까지를 이제 내용으로 실어서 한마디로 편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이 위에 유토피아, 러시아 혁명기 그림책과 작가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졸업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제가 생각할 때 당시 이제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2017년이었는데 그때가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년 전에 혁명기 때 작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림책을 만들었는가. 저는 사실 그 지점이 저랑은 가장 좀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작가들이 대체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그림책 작가들이 저는 더 급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림책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혁명기의 이제 작가들은 당시에 아예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게 아예 이전에 없던 세계를 만드는 거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뭐 개혁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그림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형 언어가, 그러니까 저는 100년 전에 이걸 만들었다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현대적이고 좀 감각적인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조형 언어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조형 언어가 사람의 사고방식에 분명히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에 대한 어떤 증거로서 그 소비에트 그림책을 좀 조명을 하고 싶었고 저한테는 이게 되게 큰 의미이고 그리고 해외 많은 그 매니아들이 이 책을 수집하고 또 전시를 하고 하는데 이제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한국에 이런 컨텐츠가 없다는 게 저는 좀 아쉽고 전시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이 책을 만들고 나서 저의 의문도 조금 풀리기도 하고 실컷 약간 덕질을 잘 해서 제때 그래도 잘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어린이를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림책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또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그 새로운 세상에는 아예 새로운 인간이 필요했고 이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그런 새로운 인간으로서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 그 엘 리시스키가 1926년에 남긴 말인데 읽는 행위로 우리의 아이들은 이미 새로운 조형 언어를 습득하고 있다. 아이들은 세상과 공간, 형태, 그리고 색채와 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으며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이 구절 읽고 사실 좀 소름이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볼 그림책을 작업을 한 거죠. 리시스키는. 그래서 엄청난 작업을 남기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정말로 너무 새로운 그림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던 그 작업은 사실 그렇게 많이 읽혔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많이 이렇게 공급이 됐던 책들은 이런 책들이거든요. 이런 책들? 네. 근데 이 책들의 표지를 보면은 저는 이 표지에서 또 되게 감탄을 하고 말았는데 일단 원래 이제 항상 글을 중요시하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의 이름을 이제 글 작가와 되게 동등하게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 제목의 레터링부터 시작해서 표지 전체적으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그림책들보다 더 조화나 어떤 완성도 측면에서 저는 되게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런 작업을 100년 전에 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이런 생각, 질문을 계속 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작업이고, 언젠가 출판사를 만나서 아니면 출판 지원을 받아서 예, 그런 기금을 받아서라도 좀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까지 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때는 이제 그런 판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그림책을 찍어낼 때 석판화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판화 작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다를 수밖에 없고 이땐 디지털 글꼴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다 활자로 이제 찍었을 텐데 그런 것도 당연히 이제 그 어떤 미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거랑 되게 유사한 느낌을 주는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유럽에. 동유럽 쪽에 특히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게 되게 새로운 거였고 되게 그런 거였다면 지금으로서는 뭘 할 수 있나 약간 그런 지점에서 저한테 영감을 주고 하긴 하는데 뭐 조용 언어 자체만으로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미 좋은 거는 다 나와 나는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뿐이다. 약간 이런. 그림책은 제가 육아를 할 때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육아를 하는 시간이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줄어든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저는. 물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되게 소중하고 아이가 나한테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크고 한 건 맞지만은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뭔가 혼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이제 돌려줘야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아이와 소통이 되지 않는 시기,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 아이가 굉장히 어릴 때는 거의 하루 종일 제가 혼자 있는 느낌으로, 물론 이제 아이를 돌봐주고 하긴 하지만 아이와 어떤 대화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내다가, 이제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오면, 그때서야 제가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이한테 책을 읽어줄 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얘랑 나랑, 이 아이랑 나랑 뭔가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만큼은. 뭐 기저귀 갈아주거나, 뭐 밥 먹여주거나 이럴 때는 사실 저는 그렇게 뭔가 되게 소통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그림책 읽어줄 때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저한테는 그림책이 너무 내가 이제 거의 내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몇 년 사이에 딱 진짜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나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한테 줬거든요, 그림책이. 그래서 저는 그림책이 너무 소중했고, 이 그림책을 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저한테는 그림책이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사실 꿈꾸는 미래기보다는 제가 그 Sing to Yoga라고 하는 그런 팟캐스트도 만들고 있는데 육아 문제, 여성 문제를 다루는 그런 언니들의 모임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점점 더 낳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알겠고. 그런데 아이가 없이 글쎄요, 뭐 그게 저출산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거든요. 저출산은 그냥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지금으로서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자들이 뭔가 자기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뭐 아이는 포기하는 거야.
동등한 말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난 엄마가 되기로 결정했어라는 말이 마치 내 시간은 뭐 아무렇게나 다 그냥 당신들이 가져가도 되는 시간이야 이런 말과 동의어인 것처럼 사회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을 일단 꿈꾸고 첫 번째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이가 더 이상 아이가 아니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되게 아쉽고 그래서 이제 아이와 좀 더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 오히려 나는 그런 쿨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이의 미래, 뭐 학업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아이와 보내는 이 시간 자체를 이 현재에 되게 집중하는 그런 매일을 살고 싶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모녀 관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이제 여성학 관련된 텍스트를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접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모녀 서사 관련된 정신 분석학 텍스트를 계속 이제 읽어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너무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오래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꼭 그림책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